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주제로는 한화의 사우디에 대한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 한화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우디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자 선정이 빠르면 7월 말경에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9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입니다. 아마 이미 사업자가 결정되었으나 사우디 측에서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한화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은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내년도 국방 예산이 대폭 증가한 걸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66조로 전년 대비 8.2%나 상승했는데요. 뭐 이거야 우리가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 예산을 대폭 증가시킬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견되어 있던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건 특히 KF-21 관련 예산인데요.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의 KF-21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KF-21 초도 양산 예산으로 1조 3천억 정도 책정되었던 예산이 대폭 증가해서 내년에는 대략 20대 정도의 KF-21 생산 예산으로 2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KF-21 블록3를 개발하기 위한 스텔스 전투기 개발 예산 636억이 책정되었는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은 절대로 아니고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이 기초기술의 개발이 끝나야지만이 본격적으로 KF-21 블록3의 개발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렇게 국방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엉뚱하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도 존재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공중급 6기 2차 사업인데요. 원래는 내년도에 공중급 6기 2차 사업이 시작되고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중급 6기 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는데요. 아마 이건 저희 추측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원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KC-330을 다시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미국 보잉의 KC-46으로 기종이 교체되면서 기존에 이미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중단한 게 아닌가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운용하던 기종을 추가로 도입하려 했던 거라 보잉의 KC-46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KC-46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기간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공중급 6기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조 8천억이 책정되었던 첨단무기 예산이 내년에는 3조 2천억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첨단무기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정말로 아파치 헬기가 도입되려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미국의 무인전투기 사업인 CCA 사업의 양대 후보 중에 하나인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YFQ-42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무인전투기의 시제기도 올해 안에 시험 비행을 시작할 거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인전투기 개발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무인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무인전투기 그 자체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인전투기용 AI의 개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기존의 시험용으로 만든 무인전투기나 아니면 F-16 전투기를 무인화해서 실제 사람이 탑승한 F-16과 모의 공중전을 하는 등 전투기용 AI 개발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번에 대한항공의 무인전투기 개발 계획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당장 2036년까지 무인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지만 무인전투기용 AI는 2036년까지 완성을 못할 거라고 했는데요. 미국은 지금 CCA 사업을 2029년까지 완료할 거라고 하고 있고 바로 CCA에 탑재되는 AI도 그때까지 완성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미국의 AI 기술 격차는 10년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고 했지만 그래봤자 미국의 AI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역시 우리의 무인전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의 소형 전술 차량에 대해서 추가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2023년에 우리 돈으로 4,580억의 소형 전술 차량 400대를 공급하기로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인 로소막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기존에 공급하기로 한 400대에 이어서 소형 전술 차량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 계약은 기존 400대 소형 전술 차량, 그러니까 레그완 전술 차량의 후속 합의안입니다. 그럼 이번 계약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특수제작 모델 생산을 허용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추측으로는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탑재 차량을 만들기 위한 계약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이스라엘로부터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고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도 한다고 계약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궁대전차 미사일을 소형 전술 차량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폴란드에서도 스파이크 미사일을 우리의 소형 전술 차량에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현지 개조를 허용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앞으로 폴란드에 우리가 소형 전술 차량을 최대 15,000대를 팔 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물론 나중에 소형 전술 차량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소식은 전혀 없고요. 여전히 우리가 공급하기로 한 소형 전술 차량은 400대 그대로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2차 계약을 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지난해인 2024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7대 소형 전술 차량을 처음으로 공급했고 작년 12월에 최초 부대 배치 소식이 나왔는데 벌써 2차 계약 소식이 나오기에는 너무 빠르죠. 못해도 400대의 차량 중에서 절반은 공급해야지 아마 2차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솔직히 블로그 등에서 이야기 듣고 우리가 폴란드의 소형 전술 차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2차 계약을 체결했나 하고 찾아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HD 현대가 장보고2 손원 1급 잠수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 사업은 현대와 한화가 경쟁을 하고 있었고 현대가 벌점 1.8점을 받고 있음에도 무려 5점 차이라는 점수 차이로 현대가 사업을 따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한화가 반발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한화는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뢰탐지 소나를 개발한 LIG가 현대와만 협력했다는 걸 문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방사청도 기뢰탐지 소나가 이번 사업의 핵심인데 기뢰탐지 소나를 관급 장비로 지정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한화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최종적으로 우선 협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화의 문제 제기가 방사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자전기 사업에서 좀 꼴불견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자전기 사업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공군에서 북한의 레이더 등을 교란할 수 있는 전자전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8천억을 들여서 전자전기 4대를 도입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는 지금 현재 카이와 대한항공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이 경쟁이지. 이 사업은 이미 누가 될지 사실상 정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오던 회사는 LIG이고 바로 이 LIG가 대한항공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전자전기를 개발하는데 LIG를 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분명 과거에는 LIG는 카이와 서로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 전자전기 사업을 기점으로 카이와 LIG의 동맹은 완전히 깨지게 되는데요. 두 회사의 동맹이 깨지게 된 이유는 바로 지분 비율 문제 때문입니다. 분명 전자전기 사업은 기체를 개조하는 항공기 제조회사가 주사업자가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자전 장비는 LIG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전자전기에 있어서는 기체를 개조하는 회사보다도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는 LIG가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LIG는 카이에게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지만 카이가 그걸 거부해서 두 회사의 동맹이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업들도 LIG와 대한항공이 협력하고 카이는 한화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장 제가 저번에 다루었던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도 대한항공과 LIG가 손을 잡고 사업을 따냈는데요. 그래서 전자전기 사업도 LIG는 대한항공과 손을 잡게 되고 이 사업은 LIG가 손을 잡는 업체가 승리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공중에서 항공기에서 운용하는 전자전 기체는 이제야 도입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특히 육상형 전자전 장비는 오래전부터 자체 개발하고 자체 도입하고 있었고 바로 육상의 전자전 장비부터 LIG가 개발해왔고 해상의 함선에 탑재되는 소나타 장비의 핵심 장비도 LIG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LIG의 전자전 장비 개발 기간만 해도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면서 LIG를 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카이도 아는 일이지만 카이는 이런 LIG의 기술적 우위를 무시하고 LIG에게 더 작은 지분을 주려다가 동맹이 깨진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전자전기 사업은 카이와 대한항공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카이와 LIG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카이에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카이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바로 LIG 대한항공 연합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아무리 국내 업체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인데요. 카이 측에 따르면 LIG와 대한항공연합은 기체에 대한 개조개발과 가망인증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LIG와 대한항공연합이 국내 핵심 사업에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내버린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분명 과거에도 상대보다 우리 회사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보도자료들은 많았지만 보통은 상대 업체를 지칭하지 않고 우리 회사는 어떤 점이 어떻게 해서 더 우수하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상대 업체의 약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번에 카이는 아예 직접적으로 상대 업체를 지칭하고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내버린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카이는 우리나라의 국영업체 아닌가요? 국영업체가 이런 식으로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낸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요. 이래도 되는 건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살다 이런 보도자료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정말 놀랍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업은 90%도 아니고 거의 100% LIG와 대한항공연합이 승리할 거라는 걸 카이 스스로가 알려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방위산업이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상대 업체를 명기해서 비방을 하는 보도자료를 내다니 말이죠. 방사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카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다시 사우디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으로 돌아와서 사우디에서는 대량의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사우디의 차륜형 장갑차의 최종 사업자가 조만간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우디군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군대인데요. 우선은 정상적인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는 총병력 25만 정도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우디 정규군 말고도 왕실 친위대 성격의 사우디 방위군이라는 조직이 있고 사우디 방위군의 규모는 대략 15만 정도인데요. 그런데 원래 이 사우디 방위군은 기존까지는 전쟁에 투입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사우디 육군만으로는 병력이 부족해지자 사우디 방위군도 전투에 참가시키게 됩니다. 아마 저희 짐작으로는 기존까지는 사우디 방위군이 왕실 왕족들의 사병 같은 성격이 강했다가 빈살만 왕세자가 집권하면서 정규군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전쟁에도 투입된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우디 방위군은 주로 반란 등을 진압하는 게 목적인 부대여서 차륜형 장갑차로 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우디 방위군의 주력 장갑차는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원본 장갑차인 캐나다의 LAV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LAV 장갑차가 지뢰 방어력이 없어서 후티 반군과의 전쟁 중에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방위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차륜형 장갑차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무려 15만이 되는 군대의 장갑차를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라 2,000대가 넘는 장갑차를 도입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규모가 조정되어서 1225대를 우선 1차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우디 방위군은 예멘 내전에서 LAV 장갑차의 방어력 부족, 특히 지뢰 방어력 부족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해서 아주 높은 방어력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화가 보유한 6륜형의 타이곤 장갑차로는 이런 사우디의 높은 방어력 요구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8륜형 모델을 타이곤 EX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업은 누구와 경쟁을 하고 있냐고 하면 바로 중국의 노린코입니다. 원래는 여타 유럽의 몇몇 회사들도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전부 탈락을 하고 지금은 중국의 노린코와 우리 한화만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말이 경쟁이지 사실상 한화가 낙점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는 사우디를 만족시킬 만한 군용 700마력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에 HD현대에서 25톤급 차륜형 장갑차를 선보였는데요. 이 장갑차에는 현대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700마력급 장갑차용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세계적인 상용차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물론 기존에도 우리나라 군대의 많은 차량에 현대인프라코어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소형 전술 차량에서부터 시작해서 K808 차륜형 장갑차에도 현대인프라코어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엔진들은 현대인프라코어가 군사용 장비들을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주로 상용 차량 그러니까 SUV 차량이나 상용 트럭에 탑재되는 엔진을 군용으로 전용한 엔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현대인프라코어는 군대의 장비를 위한 전용 엔진을 개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인프라코어는 같은 계열 회사인 현대로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700마력급 군용 엔진을 개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노린코에는 이 정도의 엔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700마력급 엔진은 있지만 이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는 엔진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우디에서 이미 만들어진 장갑차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의 비전 2030에 따라서
사우디 현지 기업과 합작을 해서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하는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갑차의 성능 자체는 얼마든지 개발 과정 중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사우디는 이 장갑차의 구성품을 각각 한국 또는 중국에서 도입해서 일종의 조립식으로 생산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성능이 좋은 장갑차가 있냐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장갑차에 탑재할 좋은 구성품이 있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상용 엔진 개발 회사인 현대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아주 높은 신뢰성의 장갑차용 군용 엔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사우디는 어떤 장갑차를 도입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주력이 되는 모델은 바로 미국의 부시마스터2와 동일한 30-173 규격의 30mm 기관포를 올린 보병전투차 형태의 장갑차가 중심 모델이고요. 현재 한화가 개발하는 이 장갑차는 사우디의 아주 높은 방어력 요구와 그리고 30mm 기관포탑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30톤이 넘어간다고 하고요. 32톤에서 34톤 정도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현대가 선보였던 25톤급 장갑차보다도 더 무겁고 방어력이 더 높은 차륜형 장갑차를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앰뷸런스 장갑차와 그리고 대전차 장갑차, 105mm 전차포를 올린 장갑차와 그리고 비오투라고 알려진 대공포 차량까지 있는데요. 우선 대전차 차량은 타이곤 장갑차에 차대해 한화의 청검 지상형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한화는 원래 LAH 헬기에서 사용하는 청검 대전차 미사일을 지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발 중이고요. 105mm 전차포를 올린 차량은 이 사우디 방위군이라는 조직이 주로 차륜형 장갑차로만 무장을 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차가 없어서 일종의 전차 역할을 하는 차량이 아닌가 합니다. 한화는 이런 사우디의 요구에 대해서 원래 라트비아를 위해서 K-21 장갑차에 차대에 105mm 포탑을 올린 경전차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경전차의 포탑을 차륜형 장갑차에 올린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미 전에도 설명한 비오투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화에서는 최근에 사우디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사우디와 엮인 사업이 많지만 특히 이 사업은 사우디 현지 회사와 협력해서 사우디가 원하는 장갑차를 개발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우디 현지 회사와 협력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닌가 하고요. 무엇보다도 웃기는 건 이 타이곤 EX는 우리의 주력 장갑차인 K-21 장갑차보다도 월등하게 방어력이 높습니다. 우선 적의 30mm 탄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하고 지뢰 방어 능력은 레드백 장갑차와 동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차륜형 장갑차이기는 하지만 방어력은 우리의 궤도형 주력 장갑차인 K-21 장갑차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화는 바로 사우디를 위해서 거의 현존 세계 최강의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에는 이미 이 사업의 승자가 결정되었을 거라고 보지만요. 당장 한화가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만 봐도 이번 사업은 한화가 이미 승리한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사업은 우리 한화가 승리했다고 해도 사우디의 비밀주의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국영방산회사인 카이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확실하게 카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